안녕하세요. 올드 스토리입니다. 이별은 늘 특별한 순간에 찾아오는 것 같지만 어쩌면 진짜 이별은 아주 조용하게 시작되는 건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웃지 못하고 같은 말을 들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함께 있어도 어딘가 멀게 느껴지는 순간들. 오늘의 이야기는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이야기면서도 동시에 마음속에 어떤 시간을 보내주는 이야기입니다. 오스트리아 작가 아르투어 슈니틀러의 어떤 이별. 큰 사건도 극적인 비밀도 없지만 이야기가 끝난 뒤에는 묘한 쓸쓸함이 오래 남는 작품입니다.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하세요. 어떤 이별. 아르투어 슈니틀러. 그는 벌써 1시간을 넘게 기다렸다. 가슴이 방망이질 쳤다. 이따금씩 숨 쉬는 것조차 잊은 듯한 생각이 들었다. 그때마다 그는 숨을 깊이 들어 마셨다. 그렇다고 해서 기분이 더 좋아지지는 않았다. 어쩌면 그는 그 일에 이미 길이 들어 있을 수도 있었다. 항상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되었으니까. 언제나 그는 기다려야 했다. 1시간, 2시간, 3시간. 기다림이 허사로 돌아간 적도 많았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그녀를 나무랄 수도 없었다. 그녀의 남편이 늦게까지 집에 있는 날엔 그녀는 밖으로 빠져나올 엄두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남편이 외출하고 나서야 그녀는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그녀는 아주 필사적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성급히 키스를 하고는 곧장 다시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그러면 그는 또다시 혼자였다. 그녀가 가고 나면 그는 버릇처럼 낮은 안락의자에 길게 누웠다. 그 끔찍한 기다림의 시간 동안 겪은 흥분으로 완전히 녹초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녀를 기다리는 시간 동안은 그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다. 기다림의 시간은 점점 그를 망가뜨렸다. 그런 일이 시작된 지 벌써 3달이 넘었다. 지난 봄의 말미부터 시작된 일이었다. 날마다 오후 3시가 되면 그는 블라인드를 내린 채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다. 그는 어떤 일도 시작할 수 없었다. 초조한 나머지 책을 잡을 수도 없었고 신문을 읽을 수조차 없었다. 편지를 쓴다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는 고작 담배 피우는 일밖에 할 수 없었다. 연거푸 담배를 피워댔기 때문에 방 안은 온통 청회색 연기로 가득 찼다. 응접실로 들어오는 문은 늘 열려져 있었다. 집에는 그 혼자뿐이었다. 그녀가 오기로 한 날은 하인이 집에 있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갑자기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리면 그는 늘 소스라치게 놀라곤 했다. 그러나 초인종을 누른 장본인이 다름 아닌 그녀면 마침내 정말로 그녀가 나타나면 그땐 만사 오케이였다. 그러면 그는 마법에서 풀려나 다시 인간이 된 듯한 느낌이 들었다. 가끔 그는 너무나 행복한 나머지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다. 마침내 그녀가 찾아왔고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다. 이어서 그는 그녀를 그의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문이 잠기고 두 사람은 환희의 극치를 맛보았다. 날마다 저녁 7시까지는 그가 집에서 기다리기로 두 사람 사이에 약속이 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넘으면 그녀는 집에서 전혀 빠져나올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정각 7시가 되면 기다림으로 심신이 피곤하기 때문에 언제나 산책을 하러 나가겠다고 그녀에게 분명하게 말해두었다. 그러나 그는 늘 그보다 더 오래 집에 머물렀다. 8시가 되어서야 그는 거리로 나갔다. 거리로 나서면 그는 그렇게 흘려보낸 시간을 생각하며 몸서리를 쳤다. 그는 애처롭게 지난해 여름을 회상했다. 그땐 모든 시간이 그 자신의 것이었다. 화창한 오후에는 틈나는 대로 한적한 곳을 찾아 나섰고 8월에는 벌써 해수욕장을 찾아갔다. 그때 그는 건강하고 행복했다.
그는 자유와 여행과 먼 곳과 고독이 몹시 그리웠다. 그러나 그는 그녀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그녀를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이었다. 오늘이 지금까지의 모든 날들 중에서 가장 짜증스럽게 여겨졌다. 그녀는 어제도 그를 찾아오지 않았다. 그녀에게서 아무런 전갈도 없었다. 조금 있으면 7시였다. 그렇지만 그는 조금도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했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끔찍한 것은 그녀를 찾아갈 방도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고작 그녀의 집 앞에 가서 창문 앞을 몇 차례 서성대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녀를 만나러 집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었고 누구를 그녀에게 보낼 수도 없었으며 그 누구에게도 그녀의 안부를 물어볼 수도 없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것을 그 누구도 아직까지는 눈치채지 못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초조하고 불안스럽기만 한 불타는 애정 속에서 살아가면서 매 순간 혹시 남의 눈에 발각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느꼈다. 그는 그들의 관계가 아주 비밀스럽게 지속되는 것을 멋지게 생각했다. 그렇지만 오늘 같은 날들은 그만큼 더 견디기 힘들었다. 8시가 되었다. 그녀는 오지 않았다. 마지막 1시간 동안 그는 계속해서 문에 붙어서서 엿보기 창을 통해 줄곧 복도를 내다보았다. 방금 계단에 가스등들이 켜졌다. 이제 그는 그의 방으로 되돌아갔다. 파김치가 되어 그는 안락 의자에 몸을 던졌다. 방 안은 아주 캄캄했다. 그는 스르르 잠이 들었다. 1시간 뒤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밖으로 나가기로 마음먹었다. 머리가 아팠고 몇 시간 동안 뜀박질을 한 것처럼 다리도 아팠다. 그는 그녀의 집으로 가는 길을 택했다. 그녀 집의 모든 창문의 블라인드들은 내려져 있었다. 그것을 보자 그는 좀 안심이 되는 것 같았다. 식당과 침실의 블라인드 틈으로 가느다란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는 그 건물의 맞은편 보도에서 1시간 동안 서성댔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창문에 가서 고정되어 있었다. 거리엔 인적이 드물었다. 두 서너 명의 방 청소하는 하녀들과 건물 관리하는 여자가 건물 입구 앞에 나타나고서야 그는 그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슬그머니 자리를 떴다. 그날 밤 그는 아주 고운하게 깊은 잠을 잤다. 다음날 아침 늦게까지 그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깨우지 말라는 쪽지를 써서 응접실에다 놓아두었던 것이다. 10시가 되어서야 그는 초인종을 눌렀다. 하인이 아침 식사를 가져왔다. 차 접시에는 배달된 우편물들이 놓여 있었다. 그러나 그녀에게서 온 편지는 없었다. 그렇지만 그는 금방 그만큼 더 확실하게 그녀가 오후에 그를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3시까지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냈다. 오후 3시. 그는 점심 식사를 마친 뒤 단 1분의 오차도 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응접실에 있는 안락 의자에 앉았다. 계단에서 무슨 소리가 날 때마다 괜스레 문 쪽으로 달려갔다 돌아오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그는 아래층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설레었다. 그때마다 새로운 희망이 솟구치곤 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허사였다. 4시, 5시, 6시, 7시가 되었다. 그녀는 오지 않았다. 이윽고 그는 방 안에서 서성대기 시작했다. 그의 입에서는 가벼운 신음소리까지 새어나왔다. 현기증이 나자 그는 침대에 몸을 던졌다. 그는 온통 절망감에 사로잡혔다. 그런 상태를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가장 좋은 것은 떠나버리는 것이었다. 그의 행복의 대가는 너무 컸다. 아니면 그는 다시 변화를 꾀해야 했다. 이를테면 1시간을 더 기다리는 것이다. 아니면 2시간을 더. 그러나 그런 식으로 계속될 수는 없었다.
그의 모든 것이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일을 할 힘과 건강, 그리고 사랑까지도. 그때 그는 자신이 그녀를 더 이상 생각하고 있지 않음을 느꼈다. 그의 생각들은 마치 황량한 꿈속에서처럼 소용돌이쳤다. 그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창문을 활짝 열어제치고는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어둑한 어스름 속을 응시했다. 아, 저기, 저기 길모퉁이에 지나가는 모든 여자가 그녀로 보였다. 그는 다시 창문에서 몸을 돌렸다. 그녀는 이제 빠져나올 수 없는 것 같았다. 시간도 훨씬 지나버렸다. 그때 갑자기 불과 몇 시간만을 기다리는 것으로 정해놓은 자신의 결정이 터무니없이 어리석게 여겨졌다. 어쩌면 그녀는 지금이라도 틈을 낼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어쩌면 그녀는 오늘 아침에 그를 찾아올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이어서 하려는 말이 벌써 그의 입술에서 맴돌았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부터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당신을 기다릴 거야. 아침부터 한밤중까지 말이야. 그러나 그 말을 하는 순간 그는 자신도 모르게 웃기 시작했다. 그는 다시 중얼거렸다. 이러다간 미치고 말 거야. 미치고 말 거라고. 그는 다시 그녀의 집으로 달려갔다. 모든 것은 어제와 똑같았다. 내려진 블라인드 틈으로 가느다란 불빛이 새어나왔다. 어제처럼 그는 그 건물의 맞은편 보도에서 1시간 동안 서성댔다. 건물 관리하는 여자와 몇 명의 하녀들이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그는 어제처럼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떴다. 오늘은 그들이 그를 쳐다보는 것 같았다. 그가 보기에 그들이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 사람이 어제 같은 시간에 저기서 서성대던 바로 그 남자야 라고 속삭이는 것이 분명했다. 그는 근처에 있는 골목을 거닐다가 탑에 있는 시계가 10시를 알리고 대문들이 닫히자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 그녀 집의 창문들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침실이 있는 그쪽 창문 틈에서만 가느다란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는 마법에 걸린 듯이 그곳을 올려다보았다. 그는 어쩔 방도도 없이 그곳에 서 있었다. 무슨 일을 꾀할 수도 없었고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었다. 그가 직면해 있는 시간들을 생각하자 소름이 끼쳤다. 하룻밤과 아침, 3시까지의 낮 시간. 그래 좋다. 3시까지는. 그러나 그 다음 그녀가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때 빈 마차가 그의 옆으로 다가왔다. 그는 마부에게 손짓을 보냈다. 그는 마차에 타고서 밤거리를 천천히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그는 그녀와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던 일을 기억했다. 아니다. 아니다. 그녀는 단 한순간도 그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다. 그래. 전혀 그렇지 않다. 아니면 그녀의 집안 식구들 중 누가 무슨 낌새를 챙고 다닐까? 아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었다. 지금까지 그런 징후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만큼 아주 신중했다. 그렇다면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었다. 그것은 그녀가 병에 걸려 병상에 누워있는 것이었다. 그 때문에 그녀는 그에게 소식조차 전할 수 없었으리라. 내일이면 그녀는 병상에서 일어나 우선 몇 줄의 소식을 보내 그의 마음을 안심시켜 주리라. 그렇지만 그녀가 이틀 후나 아니면 그보다 훨씬 뒤에나 병상에서 일어난다면, 그녀가 정말로 아프다면, 하나님 맙소사, 그녀가 심각한 병에 걸려 있다면, 아니야,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금방 심각한 병에 걸릴 수 있단 말인가? 그때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그것은 그에게 마치 구원의 생각처럼 여겨졌다. 그녀가 아픈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는 내일 사람을 그녀에게 올려보내 그녀의 안부를 물어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심부름꾼은 심부름을 부탁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필요가 없다. 부탁한 사람의 이름을 제대로 잘 알아듣지 못했다고 얼버무리면 그만일 것이다.
그래, 그래. 바로 그렇게 하면 그만일 것이다. 그는 그런 묘안이 떠오른 것이 너무 기뻤다. 그렇게 그날 밤과 다음날 낮이 지나갔다. 그녀로부터 아무 소식도 받지 못했지만 그는 한결 마음이 가벼웠다. 오후 들어서도 그는 평소보다 훨씬 덜 흥분되었다. 저녁이 되면 오늘 안으로 그 모든 불확실함이 종말을 고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며칠 동안보다 훨씬 더 사랑스럽고 기분 좋게 그녀를 생각했다. 저녁 8시에 그는 집을 나섰다. 그는 어느 한적한 길모퉁이에서 심부름꾼을 고용했다. 그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손짓으로 그에게 함께 가자고 했다. 그녀의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르러 그는 그 사람과 함께 걸음을 멈추었다. 그는 그에게 절실한 어투로 자세하게 심부름 내용을 알려준 뒤 그를 보냈다. 그는 가로등 불빛으로 시계를 본 뒤 이리저리 서성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그녀의 남편이 낌새를 알아채고 있다가 심부름꾼을 다그쳐 그를 앞세우고 이리 오지는 않을까? 그는 서둘러 심부름꾼의 뒤를 쫓아갔다. 잠시 후 그는 발걸음 속도를 죽인 뒤 그와 얼마간의 거리를 두고 멈추어 섰다. 마침내 그는 그가 건물 안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알베르트는 멀리 떨어져 서 있었다. 그는 현관문을 시야에서 놓치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썼다. 3분 정도 지났을까? 심부름꾼이 다시 나오는 것이 보였다. 그는 혹시 그 남자 뒤를 누가 추적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몇 초 정도 더 기다렸다. 따라 나오는 사람은 없었다. 이제 그는 그의 뒤를 급히 쫓아갔다. 자, 어떻게 됐소? 그가 물었다. 바깥 양반이 안부 인사 아주 고맙다고 한답니다. 그 남자가 대답했다. 그리고 안주인은 아직은 차도가 없답니다. 며칠 더 있어야 자리에서 일어날 것 같다고 합니다. 누구하고 이야기했죠? 하녀하고요. 그녀는 방으로 들어갔다가 금방 다시 나왔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마침 의사 선생님이 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녀가 뭐라던가요? 그는 심부름꾼이 알아온 내용을 몇 번 더 반복시켰다. 마침내 그는 전보다 더 알아낸 것이 없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정말로 병이 난 것이다. 사방에서 그녀의 안부를 물어오는 것이 분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심부름꾼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은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더 많은 모험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그 남자에게 내일도 같은 시간에 나와달라고 부탁했다. 앞으로 며칠 더 있어야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다. 그는 그 이상은 알지 못했다. 그녀가 그를 생각하고 있는지, 그가 그녀 때문에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 그녀가 알고나 있는지 그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혹시 그녀는 그 마지막 안부의 말을 보낸 사람이 바로 그라는 사실을 알아챘을까? 바깥 양반이 안부 인사 고맙다고 했다고? 그녀가 아니라 그가? 그렇다면 그녀에게는 말도 건넬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그녀는 도대체 어디가 아픈 것인가? 수백 가지의 병명들이 동시에 그의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그래, 며칠 뒤에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다면 그렇게 심각한 병은 아닐 거야. 그러나 늘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닌가? 그의 아버지가 죽을 병에 걸려 누워 있을 때도 사람들에게 늘 그렇게 말하지 않았던가? 어느 사이인가 그는 달리고 있었다. 그는 다시 어느 번화한 골목에 이르렀다. 통행인들이 많아서 걷기가 불편했다. 내일 저녁 때까지의 시간이 마치 영원처럼 느껴질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다. 시간은 흘러갔다. 그는 애인이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자신이 불쑥 이상하게 여겨졌다. 그렇지만 그 다음 순간 그토록 태어난 자신의 모습이 죄악처럼 여겨졌다. 그리고 오후에는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하지 못했던가. 걱정할 일도 원하는 일도 없는 사람처럼 몇 시간 내내 책을 읽었다. 알베르트가 저녁 때 그 장소에 나가보니
심부름꾼은 벌써 나와 있었다. 오늘 그 남자는 어제의 심부름 후에 또 다른 부탁을 받았다. 그것은 가능하면 방 청소를 하는 하녀에게 말을 걸어 안주인이 어디가 아픈지 알아내라는 것이었다. 어제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경과되었다. 그렇지만 그 남자는 모습을 드러낼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알베르트는 자꾸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거의 15분가량이 지났을 때 비로소 그 남자가 건물에서 나오는 것이 보였다. 알베르트는 그를 향해 달려갔다. 안주인의 상태가 아주 좋지 않답니다. 뭐라고요? 알베르트가 소리를 질렀다. 안주인의 상태가 아주 좋지 않답니다. 그 남자는 같은 말을 반복했다. 누구하고 얘기했죠? 당신한테 뭐라던가요? 방 청소하는 하녀가 그러는데 안주인이 매우 위독하답니다. 오늘 벌써 3명의 의사가 다녀갔답니다. 바깥 양반은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답니다. 어서 계속해서 말해봐요. 계속해서. 그녀는 어디가 아프답니까? 그걸 물어보지도 않았나요? 나는 그러니까 당신한테. 물론이지요. 뇌티푸스라고 하던데요. 안주인은 이틀 전부터 전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답니다. 알베르트는 발걸음을 멈추고 마치 넋이 나간 듯한 눈길로 그 남자를 쳐다보았다. 그러더니 이렇게 물었다. 그 밖에 알아온 것은 없나요? 그 남자는 이야기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고 알베르트는 그가 마치 새로운 사실이라도 전하는 것처럼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다. 그의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그 사람에게 돈을 지불한 뒤 곧장 애인의 집에 있는 그 거리로 다시 돌아갔다. 그래, 이제 그는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곳에 서 있을 수 있었다. 저편에서 그 누가 그에게 신경을 쓰겠는가? 그는 그녀의 침실 쪽을 올려다보았다. 눈길로 유리창과 커튼을 꿰뚫어 보려는 것 같았다. 저기가 환자의 방이군. 맞다. 그 조용한 창문 너머에 중병에 걸린 환자가 누워있음에 틀림없었다. 그는 왜 그 사실을 첫날 저녁에 곧장 알아차리지 못했던가? 그 사실이 틀림없음을 그는 오늘에야 비로소 깨달았다. 마차가 한 대 지나갔다. 알베르트는 그쪽으로 달려갔다. 신사 하나가 마차에서 내리는 것이 보였다. 의사인 것 같았다. 이윽고 그는 문 안으로 사라졌다. 알베르트는 문 아주 가까이 서 있었다. 의사가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였다. 혹시 그의 표정에서 무언가 읽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이었다. 그는 몇 분 동안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잠시 후 땅바닥이 그와 함께 천천히 일렁이기 시작했다. 그때 그는 자신의 눈이 감겨져 있음을 깨달았다. 다시 눈을 뜨자 마치 그곳에서 벌써 몇 시간 동안 꿈을 꾸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제 그는 다시 정신이 말짱해졌다. 이제 그는 그녀가 중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었다. 그렇지만 위독하다고? 아니야. 그렇게 젊고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사랑스러운 여자가 그때 갑자기 뇌티푸스라는 말이 다시 그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는 그 병이 어떤 병인지 알지 못했다. 죽은 사람들의 명단에서 가끔 사인으로 그 병명을 보았다는 사실을 떠올랐다. 그는 이제 인쇄된 그녀의 이름을 떠올려 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나이도 떠올렸다. 8월 20일, 뇌티푸스로 사망. 그럴 수가 없었다. 전혀 그럴 수가 없었다. 그 사실을 떠올려 보는 순간 이미 그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며칠 뒤 그것을 실제로 인쇄된 상태에서 읽게 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운명을 기만했다고 생각했다. 의사가 문을 열고 나왔다. 알베르트는 그를 거의 잊고 있었다. 이제 다시 숨이 턱턱 막혔다. 의사의 표정은 냉정하고 진지했다.
그는 마부를 향해 목적지를 외쳤다. 이어서 그는 마차에 올라탔다. 마차는 그를 태우고 사라졌다. 내가 왜 그 사람한테 물어보지 않았지? 알베르트는 생각했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그는 묻지 않기를 잘했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하다가 혹시 끔찍한 소식을 들을지도 모를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그는 계속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그는 천천히 그 건물의 문으로부터 발걸음을 옮겼다. 1시간 이상 다른 곳에 가 있다가 다시 오기로 마음먹었다. 그때 그는 갑자기 그녀가 병석에서 일어난 뒤 처음으로 그에게 어떤 모습을 하고 찾아올까 궁금해졌다. 그 모습이 너무나 선명하게 떠올랐기 때문에 그는 적잖이 놀랐다. 그는 심지어 그날은 가는 잿빛비가 부슬부슬 내릴 것이라는 것까지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외투를 입고 와서는 현관에서부터 외투를 벗어던지며 그의 품에 와락 안긴 채 오로지 울기만 할 것이다. 나를 다시 가지세요. 그녀는 마침내 속삭일 것이다. 자, 내가 여기 있어요. 알베르트는 갑자기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는 그런 일이 결코 다시는 있을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이번엔 운명이 그를 기만한 것이다. 이제 그녀는 다시는 그에게 오지 못하리라. 그녀가 그를 마지막으로 찾아온 것이 5일 전이었다. 이제 그는 그녀를 영원히 떠나보낸 것이었다. 그땐 그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었다. 그는 다시 거리를 달렸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윙윙댔다. 그는 의식을 잃고 싶었다. 그는 다시 그녀의 집 앞에 와 있었다. 건물의 현관문은 아직 열려 있었고 위층의 식당과 침실에는 불이 꺼져 있었다. 알베르트는 그곳에서 도망쳤다. 한순간이라도 더 그 자리에 있다가는 위층으로 뛰어 올라갈지도 몰랐기 때문이었다. 그녀에게로, 그녀의 침대 곁으로, 그의 애인에게로, 그리고 평소 그의 성격대로 그는 그 일 역시 끝까지 생각해 보았다. 그는 모든 것을 일순간에 알아차린 그녀의 남편이 꼼짝 않고 누워있는 그녀에게로 달려가 그녀를 흔들면서 그녀의 귀에 대고 소리치는 장면을 떠올랐다. 당신 애인이 왔어! 당신 애인이 왔다고! 그러나 그녀는 이미 죽어 있었다. 그는 뒤숭숭한 꿈에 시달리며 밤을 보내고 천근만근 늘어지는 듯한 피곤함으로 낮을 맞았다. 아침 11시에 그는 벌써 그녀의 안부를 물어보도록 심부름꾼을 보냈다. 이제 그 일은 조용히 진행될 수 있었다. 안부를 물어오는 사람들에게 누가 신경을 쓰겠는가? 그가 받은 소식은 전혀 차도가 없다는 것이었다. 오후 내내 그는 집에 머물며 안락 의자에 누워 있었다. 그는 그 자신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는 만사가 다 아무래도 좋았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몸이 피곤한 것이 오히려 기분 좋게 느껴졌다. 그는 아주 많이 잤다. 그러다가 날이 어두워지자 그는 내내 정신의 혼란을 겪다가 이제야 비로소 처음으로 맑은 정신이 돌아온 듯이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알고 싶은 무시무시한 욕구가 그를 사로잡았다. 오늘은 그 의사와 직접 이야기해 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의 집 앞으로 서둘러 갔다. 건물 관리하는 여자가 집 앞에 나와 서 있었다. 그는 그녀 앞으로 걸어갔다. 그는 자신의 침착성에 스스로 놀라면서 아무런 악의 없는 말투로 그녀에게 물었다. 그녀는 어떤가요? 그러자 건물 관리하는 여자는 대답했다. 어, 그 여자는 지금 상태가 몹시 좋지 않아요. 어쩌면 영영 일어나지 못할지도 몰라요. 아, 알베르트는 정중한 어투로 응답하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정말 슬픈 일이군요. 물론이지요. 그녀가 말했다. 정말 슬픈 일이에요. 그렇게 젊고 아름다운 여자가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현관 안으로 사라졌다. 알베르트는 그녀가 사라진 쪽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내게서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어. 그는 생각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집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이 불현듯 그의 머리를 스쳤다. 그는 변장이라면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의사가 탄 마차가 도착했다. 알베르트는 의사가 마차에서 내릴 때 인사를 했다. 그러자 의사도 정중하게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알베르트는 기분이 좋았다. 이제 그는 의사와 어느 정도 안면을 익혔다. 그래서 그는 의사가 다시 내려오면 직접 물어보리라 마음먹었다. 그는 꼼짝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의사가 그녀에게 갔다는 사실이 그의 기분을 한결 가볍게 해주었다. 의사는 오랫동안 나오지 않았다. 아무튼 그녀를 구해낼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음에 틀림없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가 그렇게 오랫동안 머무를 이유가 없었다. 아니면 그녀는 이미 죽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아, 떨쳐버리자. 떨쳐버려. 그는 모든 생각을 떨쳐버리고 싶었다. 그런 생각은 다 부질없는 것이었다. 모든 것은 다 가능했다. 갑자기 의사의 말이 들리는 것 같았다. 그는 그 말소리까지 알아들었다. 많이 위독합니다. 그래서 그는 무심결에 창문을 올려다보았다. 창문은 닫혀 있었다. 그는 어떤 특정한 상황 안에서는 이를테면 극히 흥분해서 감각이 날카로워져 있을 때는 닫힌 창문 안에서 이야기하는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보았다. 그렇다. 정말로 그는 그 말을 알아들었다. 상상 속에서 들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한 말을 들은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의사가 현관문을 열고 나왔다. 알베르트는 그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다. 의사는 그를 그 집안의 친척쯤 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는 그가 미처 말로 하지 않은 질문을 그의 눈에서 읽어내고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러나 알베르트는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말을 꺼내기 시작했다. 혹시 여쭤봐도 괜찮겠습니까, 교수님? 저... 의사는 한쪽 발을 마차의 발판에 올려놓은 채 다시 고개를 흔들었다. 상태가 아주 나빠요. 그렇게 말하면서 의사는 젊은 알베르트를 쳐다보았다. 오빠 되는가 보군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베르트가 말했다. 의사는 그를 동정의 눈길로 바라보았다. 이윽고 그는 마차에 자리를 잡고 앉아 그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고는 떠나버렸다. 알베르트는 그 사람과 함께 마지막 희망이 사라지는 것처럼 답답한 심정으로 떠나가는 마차를 바라보았다. 그 다음 그 역시 그 자리를 떴다. 그는 나직이 혼잣말을 짓거렸다. 거의 의미가 없는 말들이었다. 그때마다 이빨이 달그닥거렸다. 그렇다면 이젠 뭘 하지? 야외로 나가기에는 너무 늦었어. 너무 늦었어. 그래, 난 슬퍼. 내가 슬프다고? 죽도록 슬프다고? 아니야, 산보를 가야겠어. 나는 아무 느낌도 없어. 전혀 아무 느낌도 없다고. 지금이라도 극장에 갈 수 있어. 그래, 맞아. 혹은 야외로 나갈 수도 있어. 오,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든 것뿐이야. 모두 환상일 뿐이야.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래. 그래, 나는 정말로 충격을 받았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야. 이 순간을 꼭 붙잡아야 해. 무언가 정확히 이해하고 아무것도 느끼지 말아야 해. 아무것도. 그는 으슬으슬 추웠다. 집으로 가야 해. 집으로. 나는 이런 것을 언제 어디선가 경험했던 것 같아. 그렇지만 그게 언제였더라? 언제였더라? 어쩌면 꿈속이었었던가? 아니면 이게 다 꿈인가? 그래,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 저녁 때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아주
조금만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말이야. 그런데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난 집에 있을 수 없어. 그래, 난 한밤중이라도 다시 집에서 뛰쳐나올 거야. 애인의 집 앞으로 달려갈 거야. 죽어가는 애인의 집으로. 그의 이빨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어느새 그는 그의 방에 와 있었다. 그는 어떻게 방까지 올라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는 불을 켜고 안락의자에 앉았다. 나는 상황이 어떤지 알아. 그는 속으로 말했다. 고통이 문을 두드려도 나는 결코 문을 열어주지 않을 거야. 그렇지만 고통이 문 밖에 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 엿보기 창으로 보면 고통의 모습이 보여. 아, 난 바보야. 난 바보라고. 내 애인은 죽게 될 거야. 그래, 그녀는 죽어. 죽을 거라고. 아니면 나는 아직도 희망을 품고 있는 걸까? 그래서 이렇게 태어난 걸까? 아니야. 그녀가 죽는다는 것은 분명해. 아, 그런데 그 의사는 나를 그녀의 오빠라고 생각했지? 그때 차라리 이렇게 대답할 걸 그랬어. 아닙니다. 나는 그녀의 애인입니다. 혹은 나는 그녀의 상사병 환자입니다. 충격에 빠진 상사병 환자 말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여. 그는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방안을 마구 서성대기 시작했다. 내가 고통에게 문을 열어주었어. 고통이 들어왔어. 안나, 안나, 나의 사랑스럽고 나의 하나뿐인 사랑스러운 안나. 나는 당신 곁에 있을 수가 없어. 바로 내가 당신 곁에 있을 수가 없다고. 당신의 유일한 사랑인 내가 말이야. 어쩌면 그녀는 의식을 잃고 있지 않았을지도 몰라.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 그녀는 나를 찾고 있을 거야. 그렇지만 나는 갈 수가 없어. 나는 가서는 안 된다고. 혹시 어쩌면 그녀는 이승의 모든 걸리적거리는 것을 떨쳐버릴 수 있는 마지막 순간에 이르면 이렇게 작은 소리로 속삭일지도 몰라. 그 사람을 내게 불러줘요. 그 사람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싶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 잠시 후 그의 눈앞에 모든 과정이 선하게 떠올랐다. 급히 계단을 올라가는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의 남편이 그를 맞이했다. 그녀의 남편은 직접 그를 죽어가고 있는 그녀의 침대로 안내했다. 그녀는 꺼져가는 눈빛으로 그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 그가 그녀를 향해 허리를 구부리자 그녀는 그를 끌어안았다. 그리고 그가 다시 몸을 일으켜 세우자 그녀는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그때 그녀의 남편이 그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이제 그만 가보시죠, 선생. 얼마 뒤에 우리 다시 만나 더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지 못해. 그렇게 되지 않아. 그것은 가장 이상적인 것일 뿐이야. 그녀를 다시 한번 보고 그녀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은 말이야. 그는 그녀를 다시 한번 보지 않을 수 없었다. 무슨 수를 쓰든지, 그래, 그녀를 마지막으로 한 번 보지 않은 채 그냥 죽게 놔둘 수는 없었다.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너무나 끔찍한 일이었다. 그는 지금까지 그런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고 있었다. 맞아. 그렇지만 어떻게 한다? 조금 있으면 자정이었다. 무슨 구실을 내세워 내가 지금 그녀가 있는 곳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그는 스스로 물었다. 도대체 내가 지금 구실 같은 것을 내세울 필요가 있을까? 사람이 죽어가는 마당에. 그렇지만 그녀가 죽어가고 있다고 해서 내가 무슨 권리로 그녀의 비밀을 누설하고 그녀에 대한 그녀의 남편과 가족들의 추억을 더럽힐 수 있단 말인가? 그렇지만 어쩌면 내가 미친 척하면 될 것 같아. 그래, 나는 얼마든지 변장을 할 수 있어. 아, 이 얼마나 멋진 생각인가? 그렇지만 그 역할을 잘 해내고 나서 곧장 평생 동안 정신병원에 갇히게 된다면
혹은 그녀가 건강을 다시 회복하고서 나를 정말로 미친 사람으로 간주한다면, 나를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다고 한다면, 아, 내 머리야, 내 머리야. 그는 침대에 벌렁 드러누웠다. 그때 그를 둘러싼 밤과 고요가 의식되었다. 이제 조용히 생각해보고 싶어.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녀를 한 번만 더 보고 싶어. 그래,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것은 분명해. 생각들이 계속해서 그의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쳤다. 그는 수백 가지로 변장한 채 그녀의 집 층계를 올라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의사 선생의 조교로, 약제사 조수로, 하인 복장으로, 장의사 직원으로, 거지의 모습으로, 마지막으로 그는 염장이가 되어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죽은 그녀 옆에 앉아서 그녀를 흰 천에 싸서 관 속에 넣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아침에 희뿌연 여명 속에서 잠을 깼다. 창문은 열려 있었다. 옷을 입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으슬으슬 추웠다. 가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바람이 빗방울을 방 안으로 뿌렸기 때문이었다. 가을이 되었군. 알베르트는 생각했다. 그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세우고 시계를 보았다. 5시간 동안 푹 잤군. 이 정도의 시간이면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는 몸이 덜덜 떨려왔다. 이상하게도 이제 갑자기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 것 같군. 이제 그녀의 집문 앞까지 가서 옷깃을 올리고서 직접 물어보는 거야. 그는 꼬냑을 한 잔 따라서 급히 마셨다. 그 다음 창가로 갔다. 아, 저 거리 모습 좀 봐. 아직 이른 시간인데 저 사람들 모두 7시부터 할 일이 있는 사람들이군. 그래, 나도 오늘은 7시부터 할 일이 있는 사람이야. 상태가 아주 나빠요 라고 어제 의사 선생이 말했지. 그렇지만 그 정도 가지고 사람이 죽는 것은 못 봤어. 어제는 계속해서 이런 느낌이 들었어. 그녀가 이미 가보는 거야. 가보는 거야. 그는 코트를 입은 다음 우산을 집어들고 응접실로 나왔다. 하인이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곧 돌아오겠다고 그는 그렇게 말하고서 밖으로 나갔다. 그는 작고 느린 걸음걸이를 걸었다. 사실 그녀의 집까지 직접 올라간다는 것이 그로서는 너무 괴로운 일이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하나. 그녀의 집이 있는 곳에 점점 더 가까워졌다. 어느새 그는 그녀의 집에 있는 거리에 들어서 있었다. 멀리 그녀의 집 건물이 보였다. 아주 낯선 모습이었다. 그런 시간대에 그 집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비 내리는 아침이 이 도시 위로 뿌리고 있는 이 창백한 빛들은 정말 야릇하군. 그래, 이런 날 사람이 죽는 거야. 안나가 마지막으로 그에게 왔던 그날, 그냥 그대로 두 사람이 헤어졌다면 오늘쯤이면 그는 벌써 그녀를 잊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 그건 분명했다. 왜냐하면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것이 무시무시할 정도로 오래된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비 내리는 아침은 시간 개념을 제멋대로 바꾸어 놓은 것 같아. 아, 알베르트는 몹시 피곤했고 정신이 나간 것 같았다. 그는 하마터면 그 집을 지나칠 뻔했다. 건물의 현관문은 열려 있었다. 마침 그때 꼬마 하나가 우유병을 손에 들고 문을 열고 나왔다. 알베르트는 안으로 들어가 발걸음을 죽여 살금살금 계단 앞까지 걸어갔다. 막 계단을 올라가려는데 갑자기 지금까지 일어난 일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그리고 그가 알려고 하는 것 등 모든 것이 그의 머릿속에 뚜렷이 의식되었다. 그는 그곳까지 비몽사몽간에 왔다가 그때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든 것 같았다. 그는 두 손으로 심장을 감쌌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걸어 올라갔다. 이게 바로 그 계단이군. 그는 그 계단을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계단은 아직 어스름한 어둠 속에 있었다.
벽에는 조그만 가스등들이 켜져 있었다. 여기 2층이 그녀의 집이야. 그런데 웬일이지? 양쪽 현관문이 열려 있었다. 그는 현관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그러나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작은 문을 하나 열어보았다. 그 문은 부엌으로 통하는 문이었다. 그곳에도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잠시 망설이며 서 있었다. 그때 거실로 통하는 문이 열리며 가정부가 조용히 걸어 나왔다. 그녀는 그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알베르트는 그녀를 향해 다가갔다. 안주인은 상태가 어떤가요? 그가 물었다. 그러자 가정부는 넋이 나간 눈빛으로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마님은 30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돌아서서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다. 알베르트는 그 순간 그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가 갑자기 죽은 듯이 조용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 순간에는 팔딱대며 뛰던 모든 심장들이 멈추고 걸어가던 사람들의 발걸음이 굳어버리고 달리던 차들이 서버리고 째깍대던 시계들도 멈춘 것 같았다. 살아서 움직이던 세계 전체가 일순간 그대로 멈춰버린 것처럼 느껴졌다. 그래, 이게 바로 죽음이야. 그는 생각했다. 나는 어제까지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어. 실례합니다. 그 옆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렸다. 검은 옷차림의 신사였다. 그 사람은 계단에서 현관으로 들어서려는 참이었다. 알베르트가 문간에 서 있었기 때문에 방해가 되었던 것이다. 알베르트는 발걸음을 한 걸음 더 안쪽으로 떼어 그 사람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 사람은 여전히 그에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는 집 안으로 서둘러 들어갔다. 문은 반쯤 열어놓은 채로 알베르트는 이제 안쪽에 있는 방까지 볼 수 있었다. 그 방 안은 침침했다. 커튼이 쳐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곳에 두 서너 사람이 테이블 주위에 앉아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막 들어오고 있는 그 신사에게 인사를 하는 것이 보였다. 그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더니 그들은 옆방으로 사라졌다. 알베르트는 문간에 서서 생각했다. 저 안에 그녀가 누워 있어. 내가 그녀를 내 품에 안았던 것이 일주일도 되지 않았어. 그런데 나는 들어갈 수가 없어. 그때 계단에서 사람들 소리가 들렸다. 두 명의 여자가 걸어 올라와 그의 옆을 지나갔다. 그 중에 나이가 더 어려 보이는 여자의 두 눈은 울어서 퉁퉁 부어 있었다. 그녀의 생김새는 그의 애인과 비슷해 보였다. 언젠가 그녀가 몇 번 말한 적 있는 그녀의 여동생임에 틀림없었다. 나이가 꽤 들어 보이는 여자 하나가 나와서 그 두 여자를 맞이하고는 그들을 끌어안고 가볍게 흐느꼈다. 반 시간 전에 그 늙은 여자가 말했다. 갑자기 그 여자는 흐르는 눈물 때문에 말을 더 잇지 못했다. 세 사람은 함께 어두침침한 방을 거쳐 안쪽 방으로 사라졌다. 아무도 그에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 나는 여기 이렇게 서 있을 수 없어. 알베르트는 생각했다. 내려갔다가 30분 뒤에 다시 오는 것이 좋겠어. 그는 그곳을 떴다. 그는 금방 거리로 나왔다. 아침의 분주함이 시작되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바쁜 걸음걸이로 그의 곁을 지나갔다. 그리고 마차들도 내달렸다. 30분쯤 있으면 저 위층에는 사람들이 더 많이 와 있을 거야. 그러면 그들 틈에 끼어드는 게 더 용이할 거야. 확실성은 위안을 주는군. 어제보다 훨씬 마음이 홀가분해졌어. 그녀가 죽었지만 말이야. 30분 전에 1000년이 지나도 그녀가 지금 이 순간처럼 생에서 멀리 떨어지는 적은 없을 거야. 그렇지만 그녀가 30분 전까지만 해도 숨을 쉬었다는 사실이 그녀가 지금도 어떤 삶의 양식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 같은 인상을 주는군.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는 전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삶의 양식에 대해서 말이야. 어쩌면 삶에서 죽음으로 넘어가는 이 붙잡을 수 없는 순간이 우리의 가엾은 영원일지도 몰라. 그래, 이제 오후의 기다림도 끝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엿보기창 앞에 서 있지 않을 거야. 이제 다시는 절대로 서 있지 않을 거야. 그 기다림의 시간이 그의 눈앞에 이제 다시 더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떠올랐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는 정말로 행복했다. 그래, 정말로 행복했다. 그것은 에로틱한 깊은 행복이었다. 아, 그녀의 발걸음이 마지막 계단을 서둘러 올라올 때면, 그녀가 그의 가슴에 몸을 던져올 때면, 그리고 그들이 꽃향기와 담배 연기로 가득한 어둠침침한 방에서 하얀 베개를 베고 말없이 그리고 꼼짝도 하지 않고 누워있을 때면, 이제 다 끝이야. 끝났다고. 나는 떠날 거야.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야. 내가 나의 방에 다시 발을 들어놓을 수 있을까? 나는 울기만 할 거야. 하루 종일. 계속해서 나는 울기만 할 거야. 그는 어느 카페 옆을 지나갔다. 그때 어제 점심 때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 아침을 먹었다. 그가 카페에서 다시 나왔을 때는 9시가 넘어 있었다. 이제 그녀에게 다시 갈 수 있어. 나는 그녀를 꼭 다시 봐야 해. 거기 가서 어떻게 하지? 그녀를 다시 볼 수 있을까? 나는 그녀를 꼭 봐야 해. 그래. 나는 나의, 나의, 나의 사랑하는 죽은 안나를 마지막으로 꼭 봐야 해. 그렇지만 사람들이 나를 그녀가 임종한 방으로 들여보내줄까? 그건 틀림없어. 지금쯤 더 많은 사람들이 와 있을 거야. 그리고 문들은 다 열려 있을 거고. 그는 서둘러 갔다. 건물 입구 옆에 건물 관리하는 여자가 서 있다가 그가 지나갈 때 인사를 했다. 건물 계단에는 2명의 남자가 앞서서 뛰어 올라가고 있었다. 그들 역시 안나의 집으로 가는 사람들이었다. 그녀의 집 현관에는 벌써 사람들이 몇몇 서 있었다. 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알베르트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한쪽 유리창에 커튼은 걷혀 있었고 그곳을 통해서 얼마간의 빛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12명가량의 사람들이 와 있었다. 그들은 앉거나 서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까 보았던 그 늙은 여자는 완전히 탈진된 상태로 짙은 빨강색 소파의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다. 알베르트가 옆으로 지나가자 그녀는 그를 쳐다보았다. 그래서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머리를 끄덕이고는 다시 울기 시작했다. 알베르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옆방으로 통하는 2번째 문은 잠겨 있었다. 그는 창가에 서서 커튼 틈으로 물끄러미 밖을 내다보고 있는 한 남자에게 물어보았다. 그녀는 어디 있죠? 그가 물었다. 그 남자는 손으로 오른쪽을 가리켰다. 알베르트는 살그머니 문을 열었다. 쏟아져 나오는 환한 불빛 때문에 눈이 부셨다. 그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조그만 방으로 들어섰다. 벽지는 금빛 바탕에 흰 무늬가 있었고 옅은 푸른색의 가구들이 놓여 있었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옆방으로 통하는 문은 조금 열려 있었다. 그는 그 방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침실이었다. 창의 덧문들은 모두 닫혀 있었고 현등 하나가 켜져 있었다. 침대 위에는 죽은 여자가 길게 누워 있었다. 이불이 입술이 있는 곳까지 덮여 있었다. 그녀의 머리맡에 있는 조그만 탁자에는 촛불이 켜져 있었다. 촛불의 불빛이 잿빛으로 변한 그녀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다. 그것이 그녀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다. 조금 있자 비로소 그녀와 유사한 윤곽이 서서히 떠올랐다. 조금 있자 비로소 거기에 누워있는 여자가
안나의 모습으로 살아났다. 마침내 그의 안나가 되었다. 그리고 그 끔찍한 날들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그는 그 눈에 눈물이 고여오는 것을 느꼈다. 뜨겁고 아린 고통이 가슴속에 느껴졌다. 그는 울부짖으며 그녀 앞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녀의 손에 입을 맞추고 싶었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는 그녀와 함께 있는 것이 그 혼자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챘다. 누군가가 침대 발치에 무릎을 꿇고 앉아 머리를 이불에 파묻은 채 죽은 여인의 한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쥐고 있었다. 알베르트가 한 걸음 더 떼어놓으려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이 고개를 들었다. 도대체 이 사람한테 뭐라고 말하지? 그러나 그때 그는 그 사람이 그의 오른손을 붙잡아 꼭 쥐면서 울음 섞인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더니 그 남자는 계속해서 울면서 몸을 다시 돌려 고개를 떨구고 이불에 대고 가볍게 흐느꼈다. 알베르트는 잠시 동안 그대로 서서 냉정한 눈길로 죽은 여인의 얼굴을 뜯어보았다. 나오려던 그의 눈물은 다시 들어가 버렸다. 그의 고통은 갑자기 알맹이가 없는 껍질로 변했다. 그는 이러한 만남이 세월이 흐른 언젠가 끔찍하면서도 우스꽝스럽게 여겨질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 남자와 함께 거기서 흐느꼈다면 아마 자신의 모습이 몹시 우스꽝스럽게 보였을 것이다. 그는 발걸음을 돌렸다. 그는 방문 앞에서 다시 한번 멈추어 서서 뒤를 돌아다보았다. 가물대는 촛불의 불빛에 안나의 입 언저리가 미소가 어리는 것 같았다. 그는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듯 그리고 그녀가 그것을 볼 수 있기라도 한 듯 그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는 걸어 나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녀가 그 미소로 그를 꼭 붙잡는 것 같았다. 그러더니 그것은 갑자기 경멸하는 듯한 낯선 미소가 되어 그를 향해 말을 건네는 것 같았다. 그는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이렇게 말했다. 난 당신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당신은 지금 그곳에 마치 낯선 사람처럼 서서 나를 부인하고 있어요. 어서 그 사람한테 내가 당신의 여자였으면 이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서 나의 손에 입 맞추는 것이 당신의 권리라고 말하세요. 어서 그렇게 말해요. 왜 말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는 그 말을 하지 못했다. 그는 그녀의 미소를 더 이상 보지 않으려고 손으로 눈을 가렸다. 그는 발뒤꿈치를 들고 몸을 돌려 그 방에서 나와 문을 닫았다. 그는 두려움에 떨면서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조그만 방을 통과하여 어두컴컴한 방에서 낮은 소리로 소곤대고 있는 사람들 옆을 눈에 띄지 않게 슬쩍 지나갔다. 그는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서둘러 현관을 지나 계단을 내려왔다. 건물 현관 문 밖으로 나온 그는 그 건물의 외벽을 따라 조심조심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점점 더 빨라졌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서둘러 그 건물의 범위에서 벗어났다. 그는 마음 깊이 수치심을 느끼면서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다. 왜냐하면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할 자격도 없었고 또 죽은 애인이 그를 그곳에서 쫓아버린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가 그녀를 부인했다고. 어떠셨나요? 누군가는 떠났고 누군가는 남았지만 사실 가장 오래 남는 건 사람보다도 감정인지 모릅니다. 슈니칠러는 이 작품에서 어떤 이별 자체보다도 이별을 받아들이는 인간의 마음을 보여주려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종종 끝났다는 걸 알면서도 마지막까지 감정을 정리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슬프다기보다 오히려 아주 인간적으로 느껴집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미 멀어진 관계를 붙잡고 싶었던 순간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별은 늘 영화처럼 멋지게 끝나진 않죠. 현실에서는 행복해 같은 말보다 내 물건 아직 너 집에 있는데? 이런 말이 더 먼저 떠오를 때도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별할 때 깔끔하게 돌아서는 편인가요? 아니면 이미 헤어졌는데도 한동안 내 음악 플레이리스트에 괜히 우울한 음악만 가득 차 있는 타입인가요? 전 어떤 타입이라고 이 자리에서 굳이 밝히지 않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